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56살 이모 씨가 지목된 이유는 당시 미제 사건 9건 가운데 3건에서 확인된 DNA가 이 씨의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94년 처제를 살해한 무기수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6번째인 이번 태풍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와 남해안 등에 최고 5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천 지역에선 이틀째 돼지 매몰 처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돼지 이동 중지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도매시장 경매도 재개됐지만 병이 확산하진 않을까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연일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조 장관은 내일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KBS가 취재 보도한 오존 방출 플라스마 미용기기에 대해 제조업체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를 관리할 감독기관조차 없어 혼란이 커지는 실태를 추가로 고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속보부터 전하겠습니다. 30년 넘은 사건이지만 당시에 이 사건은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군사정부 시절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미제 사건은 피해 유족들에게는 평생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진실 규명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찰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미제로 남은 9건 가운데 3건에서 나온 DNA와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찾아낸 유력 용의자는 처제 성폭행 살해 혐의로 25년째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입니다. 경찰은 DNA 감정을 의뢰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이 씨의 DNA와 증거물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10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범인이 잡힌 8차 사건을 빼고 미제로 남은 건 9건. 이 씨의 DNA는 이 가운데 5차, 7차,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살 여고생과 52살 여성, 13살 여중생이 각각 희생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미제 사건을 집중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성 사건도 DNA 재감정을 맡겼습니다. DNA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2개 사건에서 지난해 DNA 재감정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9차 피해자의 소곡 등에 남은 DNA 소량을 증폭시켜 빼내는 데 성공했고 검찰에서 보관 중인 수영자 DNA와 대조해 이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수감된 부산교도소를 찾아 면담 조사를 했는데 이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본적이 화성시 태안읍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범행 장소가 이 씨의 집 근처이거나 인근 지역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50여 명으로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추가 DNA 감정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네, 앞서 잠깐 나왔지만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현재 공소시효도 지나서 피의자도 아닌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현재로서는 이 용의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50대인 이 용의자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해서 현재 무기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1994년 범행이니까 화성 연쇄살인의 마지막 사건이 있고 3년 뒤에 벌어진 범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56살 이모 씨는 25년 전 처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습니다.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20살 처제 A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가출해 분노한 상태에서 혼자 있던 집으로 처제를 불렀고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고 당시 경찰은 밝혔습니다. 무릎이 탁 떨리는 얘기야. 이게 형사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 씨는 범행 이후 처제의 시신을 스타킹과 옷가지 등으로 겹겹이 감싸서 집 근처 철물점 야적장에 유기했습니다. 물건 꺼내러 가서 보니까 이게 들치니까 거기에 시체가 있었나 봐요. 나흘 만에 체포된 이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대에 처제 A 씨가 이 씨의 집에 있었고 집 내부에서 혈흔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범인을 확정했습니다. 혈흔도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혈흔을 찾아냈다는 그거 치밀했어요. 이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아내가 가출하자 범행을 암시하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도한 구타 습관과 애정 결핍이 있던 상태에서 가출한 아내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범행 동기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2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25년째 복역하고 있으며 수감 생활 중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등 1등급 모범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범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왔던 덕분이었습니다. 2010년에 관련 법이 만들어져서 이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규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건의 연쇄 살인 가운데 3건에서만 DNA 일치를 확인했고 나머지 6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용의자와 연관된 직접 증거물을 앞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경찰은 과거 사건의 증거물 일부에 대한 재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인 지난달 말 3개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모 씨의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성폭행과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인데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 씨의 DNA도 법 시행 이듬해인 2011년에 채취돼 등록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개 사건에 대한 증거물도 같은 방식으로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해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거물이 경찰서마다 흩어져 있고 일부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DNA 확인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는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상황이다 보니 거꾸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걸 찾아서 확인할 거예요. 또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장소를 중심으로 이 씨와 관련한 주변인 행적 조사를 벌여 남은 6개 사건의 퍼즐도 맞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기 위해서 KBS 취재팀이 수소문했지만 아직 만나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과거의 형사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화성 주민들은 이제라도 용의자를 찾아 다행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투입된 경찰은 연인원 205만 명. 당시 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한 퇴직 형사는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굵직한 강력 사건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33년 형사 생활의 한으로 남아있던 게 화성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너무 놀랬죠. 이제 우리가 조금 얼굴을 들고 떠들 수 있구나. 항상 그 가족들한테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죠. 피해자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 힘을 쏟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등도 당시로선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고 탐문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할 적에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당시는 그 과학 수사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화성 지역은 지금은 도시개발로 사건 현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들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이제라도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이, 주민들은 완전히 공포했더라고. 그거 잡으려고 해도 많이 썼고 잡는데 협조도 하려고 들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지. 화성 주민들은 이번 용의자 확인을 계기로 최악의 미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미제 사건은 미래의 범행에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죠.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다른 장기 미제 사건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힌 개구리 소년 사건, 또 이형호 군 유괴 사건 등입니다. DNA 분석 기술 같은 발전한 과학 수사가 진실 규명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28년 전 봄 대구 한 야산에서 5명의 소년들이 실종됐다 11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 사건.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32만 명의 경찰력이 동원됐지만 타살이라는 결론 외에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1991년 1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이형호 군 유괴 사건. 경찰은 누군지도 모르는 유괴범을 상대로 추적을 벌였지만 만 9살의 아이는 한 달여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년 뒤 사건이 여화되고 범인 목소리를 안다는 제보가 잇따랐지만 진척된 성과는 없었습니다.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공소시효를 훌쩍 넘겨버리면서 3대 미제 사건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실이 신설됐고 새로운 DNA 분석 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3대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해결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10년간 10억 배 정도의 정확도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분석 등을 통해서 검거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은 나머지 2개의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물 재감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범죄는 없다.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 동기를 억제시키는 그런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내일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민적 관심사를 끌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다른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7호 태풍 다파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태풍입니다.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상륙할 것 같지는 않고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의 특징은 많은 비,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신방실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태풍이 오늘 발생했는데 언제쯤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나요? 네, 이번 태풍은 태풍 발생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 때부터 한반도 북상이 예고가 되면서 긴장이 고조가 됐는데요. 오늘 오후 3시 17호 태풍 타파로 이렇게 발생을 했고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의 소형 태풍입니다. 태풍은 중형급으로 강해져서 일요일 오후 3시쯤 제주를 지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부산 부근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태풍 전면에 발달한 비구름이 토요일 새벽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를 뿌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남부와 동해안 지역을 지나겠습니다. 네, 2주 전쯤 주말에 태풍 링링이 왔었죠. 그땐 강풍 피해가 컸는데 이번 태풍은 폭우가 예고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링링 같은 경우는 서해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이번 태풍은 남해로 올라와 바람은 링링보다 약하겠지만 폭우가 걱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에도 중형급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북쪽에선 이미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300에서 5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고 300에서 500mm면 그 정도 폭우면은 과거 태풍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요? 네, 이번 태풍과 유사한 진로 그리고 강도로 올라온
과거 가을 태풍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는 경남 양산 지역에 시간당 119.5mm의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태풍 관측 이후 가장 강했는데 하천 범람 그리고 홍수와 침수 같은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또 지난해 태풍 콩네이 때도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7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발생 사흘 만에 한반도로 직진하는 만큼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배수시설이나 취약지역 점검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가 확진 판정받은 곳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조치도 오늘 해제됐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 양돈 농장에서는 돼지 매몰 처분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진현 기자, 규모가 꽤 큰 농장인가 보군요. 이틀째인데도 아직도 매몰 처분이 안 끝났다고요? 네, 저는 이 발병 농장부터 500m 떨어진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 뒤로 보시면요. 이 밤이 어두워져서 지금은 이 작업장의 불빛만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돼지 매몰 등의 처분 작업은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역 당국은 당초 오늘 오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인력과 장비가 한정적이어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작업 속도가 더뎌서 추가 인력도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곳으로부터 반경 3km에 있는 또 다른 농장 두 곳에서도 5,500마리의 돼지를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농장 주인이 반발이 심해서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방역 당국 농장주를 설득하는 대로 매몰 처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농장 주인의 반발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키웠던 돼지 5,500마리를 매몰 처분한다는 게. 그런데 오늘 전국적으로 돼지 이동 중지는 해제됐는데 그쪽 북쪽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이 전국의 축산시설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중점관리지역은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지역 연천과 파주 등 6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이 돼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 437개 농장 70만 마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점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오늘 24일까지 돼지 반출이 제한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이곳 연천 양동 농장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 파주 발생 농장과 달리 이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인근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와 농장 근처 하천의 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이진현 기자 연천 상황 잘 들었습니다. 축산 차량에 대한 이동 금지 명령이 풀리면서 문을 닫았던 도매시장이 다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시작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확산될까 조마조마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돼지 80마리를 실은 축산 차량이 공판장으로 들어섭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멈춰 30초간 소독을 합니다. 발병농장 관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본격 재개됐습니다.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한 축산 차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다가 소독을 하려고 갑자기. 거점 소독 시설과 공판장 입구, 하역장 등 3곳에서 반드시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사람은 출입할 때마다 신발 바닥을 따로 소독한 뒤 시설에 들어가 10초간 온몸에 소독약을 맞습니다. 두 축장으로 들어가는 돼지에 대한 예찰도 실시됐습니다. 혹시 애들이 다 같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를 폐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동중지 명령이 풀려 안도하면서도 행여 자신의 지역이 뚫릴까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단순 잡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돼지가 바뀌고. 발병 첫날 30% 넘게 급등했던 돼지고기 경매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킬로그램당 전국 평균 가격은 5,828원으로 전날보다 10원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경매는 재개됐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특히 잠복기 동안 발병 농장들을 방문한 차량은 전국 500곳의 다른 시설도 드나들었습니다. 이곳들도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진행은 더딥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돼지가 바이러스에 접촉 가능한 여러 경로 가운데 정부는 차량 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단번에 오갈 수 있어 전파력이 가장 큰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검역본부는 최초 확진을 받은 파주 농장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3주 동안을 바이러스 잠복기로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발병 농장 2곳을 드나든 차량들의 GPS 기록을 전수 추적 중입니다. 첫 발병지 농장을 드나든 차량은 19대, 강원과 경기 등 전국의 축산시설을 320곳 넘게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 발생한 연천의 농장에서도 차량 13대가 170여 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감염 우려 차량 수십여 대가 3주 동안 500개 넘는 축산시설을 누빈 겁니다. 살아있는 돼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중 437곳이나 됩니다. 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56곳, 전체의 12%밖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 차량이 정말 다양한 곳을 지나고 난 다음에 농장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바퀴에 묻거나 했는데 돼지하고 접촉이 되면 발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발병 농장 2곳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또 발병할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남은 음식물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돼지 먹이로 주는 잔반이 전파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남은 음식물 공급을 전면 금지했는데 당장 갈 곳 없는 이 잔반 처리가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 초등학교 급식장에선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하루 80kg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놔두면 이제 또 벌레 같은 게 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져가는데 교육청에서도 권장하는 거는 매일 수거예요. 학교와 병원, 군부대 등 전국의 집단급식소에서 매일 나오는 잔반 15,000여 톤 가운데 1,200톤 정도가 돼지 농장의 사료로 공급돼 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즉시 공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찌꺼기를 돼지가 먹고 전염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잔반 급여 금지 조치와 함께 정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발병 지역 인근의 집단 급식소를 돌며 혹시 바이러스가 없는지 잔반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육류를 작게 조각을 낸 뒤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급식소마다 당장 잔반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잔반을 돼지 농장 대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로 보내 비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받아 돼지 먹이로 주던 전국 250여 개 농장들도 혼란입니다. 배합 사료로 대체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집단 급식소와 돼지 농장, 잔반을 주고받던 양쪽 모두 난감한 처지. 정부는 별도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잔반 처리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세배 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검찰도 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이 병원 진단서를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했는데요. 검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 정 교수 측과 최근 들어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 안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넘기게 된다면 여러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조 장관 딸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 소환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도 검찰이 이 정 교수 측과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효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매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 당일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 역시 꾸준히 검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와 관련해 막바지 다지기의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그 조국 장관과 연관된 직접 증거라든가 정황 같은 것은 검찰이 아직 밝히지 못한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조 장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관련자들의 소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물적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검찰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네, 조만간 소환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한 회사 돈을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코링크 PE의 투자처 WPM에서 10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 중 10억 원가량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코링크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매달 8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돈도 정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니어서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도 정 교수를 오촌 조카 조 씨와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코링크가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 설립됐다는 점, 그리고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 교수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코링크 경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코링크 운영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오촌 조카를 통해 가지고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KBS의 질문에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코링크 설립 당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될 경우 횡령과 배임 혐의 적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집회가 오늘 동시에 있었습니다. 서울대와 고대, 연대 학생들이 조국 장관에게 검찰을 맡길 수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정치 검찰 규탄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3개 대학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4번째 촛불 집회가, 연세대에서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습니다. 3개 대학에서 동시에 열린 오늘 집회는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광화문에서 공동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교수들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전현직 교수 3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검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 장관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법개혁의 반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던 검찰들이 개혁이 돼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말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검찰청까지 행진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업무를 맡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고 있는 최고위직은 현재 2자리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며 국회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무실장 등 나머지 국실장급 자리는 지금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2자리도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인사와 예산, 대국회 업무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면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지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나 예산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서 검찰국장하고 기조실장 비검사로 하시겠다고 계획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내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KBS는 그제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에서 상당량의 오존이 방출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오존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오존은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얼굴에 문지르는 제품 특성상 오존이 곧바로 호흡기에 들어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실은 오존 발생 제품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정부 기관조차 없습니다. 끈질긴 K, 박진수, 강병수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상당량의 오존을 뿜어내는 것으로 확인된 플라즈마 피부 미용기기.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제품은 단언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플라즈마 발생기기고 피부 미용기기입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아니고요. 측정 거리에 따라 오존 농도가 달라지고 실제 들이마시는 오존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KBS의 시험 당시 피부관리기기와 오존 측정기 사이의 거리는 0.5cm. 하지만 업체 측은 오존을 시험할 때 2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존 흡입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작은 영역에서 약간의 농도가 나와도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농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 정도 농도 가지고는 전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이른바 호흡 영역은 코나 입을 중심으로 반경 60cm 범위를 말하는데 이 영역 안의 오존은 호흡을 통해 인체로 대부분 빨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호흡기 영역은 보통 한 60cm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한 농도는 호흡기로 이게 흡수된다고 노출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플라즈마 피부 미용기기는 보통 실내에서 얼굴이나 손을 문질러가며 사용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뭐 한 10cm에서 20cm 이내에 지금 그 기계와 호흡기 영역의 이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염 물질 또는 그 농도가 거의 온전히 호흡기 영역에서 그 정도의 농도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에 따라 흡입하는 양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오존 발생 지점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다량의 오존을 뿜어내는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딜까? 먼저 의료기기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 그런 고인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가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 전자제품으로 인증받아 위험성 부분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전자제품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했습니다. 오존 발생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어느 부처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본래적인 목적에 대한 피부명에 대한 많은 안전 기준이 없어서 지금 비관리 제품으로 아직 어느 부처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는 전자제품에서 오존량 방출 허용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오존 방출 기준은 24시간 동안 0.05ppm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KBS 보도 이후 식약처와 기술표준원 등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기간을 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1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경색됐고 공동선언의 이행도 멈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늘 1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는 공동선언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곧 있을 북미 실무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 강경파 볼턴을 대신할 미국의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됐는데요. 결국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워싱턴 연결해 짚어봅니다. 금철홍 특파원, 볼턴을 이을 새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의 등장,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변호사 출신의 인질 문제 담당 특사였는데요. 그만큼 협상 전문가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 역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공화당 전통 외교 정책의 지지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방문 과정에서 내내 곁에 두고 신뢰감을 표현했는데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죠. A lot of people that I respect rated him as their absolute number one choice. So,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emistry together. It's a privilege to serve with the president and we look forward to another year and a half of peace through strength. We've had tremendous foreign policy successes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전임 볼턴 보좌관이 특히 이 대북 협상을 놓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등장으로 북핵 협상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런 분석 가능할까요? 네, 북핵 협상이 워낙 난관이 많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협상에 나가는 데 있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원톱 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브라이언 스스로 대통령의 외교 업적을 잘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부장관 승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죠. 북핵 협상 라인 변화가 있을까요? 네, 스티브 비건 대표는 볼턴 보좌관 해임 이후에 후임 보좌관으로도 거론될 만큼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편입니다. 이달 말부터 북미 협상이 예고돼 있어서 비건 대표의 이동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승진한다고 해도 대북 특별대표를 겸임해서 계속 맡거나 상당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었습니다. 기지국 코앞에서도 안 터지는 5G 통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5G 기지국 준공검사 결과를 보니 기지국 5곳 중에 한 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는 기지국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루 유동인구 3만 명 지하철역 주변. 기지국 바로 앞에서도 5G가 끊기고 또 다른 5G 기지국 앞에서도 연결 실패 표시가 뜹니다. 지난달 KBS가 고발한 5G 기지국 먹통 실태입니다. 다른 기지국은 문제가 없을까? 기지국 개통을 위한 준공검사, 설치와 가동 상태를 확인해 허가를 내줍니다. KBS가 입수한 준공검사 결과서입니다. 2통 3사의 5G 무성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21%. 5곳 중 한 곳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통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G 기지국 불합격률은 LTE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5G가 현재 시작 단계다 보니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 사항이 다른 점이 있어서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실제 문제가 있는 기지국은 드러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검사는 표본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검사 없이도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KBS가 취재했던 기지국 2곳도 5G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지만 표본이 아니라서 검사 없이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표본 검사 비율은 30%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구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표본 검사 비율이 높아지면 인력, 행정, 비용 등 자원이 소요돼서 적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부담이 있습니다. 2통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약 8만 곳, 연말까지 23만 대가 목표입니다. 숫자를 늘리기엔 급급한 반면 품질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그런 명분에 집착한 것이 아니냐. 기지국의 어떤 장비를 어떻게 다름으로써 각 기지국별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것이냐.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보다 기지국 수를 과장해서 홍보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뉴스트리밍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관련 소식 저희도 어제부터 톱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죠. 예. 화면 한번 보시면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 잡혔다. 그런데 저 글이 올라온 날짜가 지금부터 한 열흘쯤 전인 9월 10일로 돼 있죠. 9월 10일에요. 네. 내용은 별로 안 보이고 혹시 뭐 재미삼아 올렸는데 이게 오비라고 맞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면은 자신은 순경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찰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기 서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다. 그리고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와 DNA가 같다. 그러니까 DNA, 교도소 이런 용어들 등장하는 거 보면 어제 오늘 확인된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저렇게 구체적이고 맞아떨어졌다면 실제로 경찰이 미리 그걸 재미삼아 알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글은 삭제가 됐고요. 일종의 조작이고 처음 올린 글을 나중에 수정한 거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미리 유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예 경찰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 답은 뚜렷한 대답 없이 확인한 바 없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사실 저 내용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게 저런 유포가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용의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라는 것도 다소 의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창원 의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였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에 저희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범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 중일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지금 표창원 의원이 경찰 출신이고 나름 과거에 뭐 경험이나 근거가 있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출신이죠, 유명한. 예. 사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4년에 한 월간지 기자하고 주고받은 편지에서 저는 비슷한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표창원 의원 오늘 SNS에다가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하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지금 용의자를 특정한 수사팀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격려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뭐 장기 미제 사건이고 영화도 워낙 유명하고 그렇죠. 이런저런 말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 관련해서 오늘 이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보시면은요 한 그 케이블 영화 채널이 올린 공지인데 원래 곡성이라는 영화를 밤 12시 20분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살인의 추억으로 편성 변경되었다라는 공지를 남겼는데 그 비난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정신이냐 그리고
피해자들의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이 당신들의 시청률을 올릴 수단이냐, 이 장기 미제 사건이 하나의 오락으로 소비되는 태도,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송국은 사회적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편성도 아직 바뀐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의 편승한 편성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독일 국채에 투자한 파생상품펀드 DLF 첫 번째 만기일이 오늘이었습니다. 확정된 수익률은 마이너스 60.1%.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DLF 판매가 사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독일 국채 파생상품 펀드 피해자가 40명이나 몰린 우리은행 미래신도시 지점입니다. 첫 번째 만기일을 맞아 피해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투자 성향 1등급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늘 첫 만기가 돌아온 투자원금 131억 원 가운데 7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펀드 피해자들은 판매부터 사기였다며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 위험 등급 1등급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사람한테 마치 공격형 투자가 가능한 사람처럼 서류를 꾸며서. 하지만 전액 배상은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상품을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사기보다는 불안전 판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고소해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를 적절하게 고객이 인지할 정도까지 설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하고, 사기라 그러면 애초에 속이려고 마음먹고 했을 때입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배상을 하도록 한 최고 비율은 70%. 우리은행에는 아직 1,1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페르난데스가 테임즈가 갖고 있던 외국인 타자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현재 1위인 이정후와 본격적으로 최다 안타왕 경쟁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두산과 SK의 더블헤더 1차전인데요. 7회 두산의 호세 페르난데스가 시즌 180번째 안타를 때려냅니다. 2015년 NC 에릭 테임즈가 작성한 외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입니다. 페르난데스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추가해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페르난데스와 교체된 대주자가 후속타 때 쐐기점까지 뽑으면서 팀의 3연패 탈출을 돕는 귀중한 안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No, me siento muy contento, ya que es mi primer año en esta liga, un gran logro. Solo resta seguir trabajando y seguir aportando para el equipo. 네,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선발 출장했던 페르난데스는 8회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곧바로 대주자로 교체된 페르난데스는 안타를 182개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최다 안타 선두인 키움의 이정우를 7개 차이로 바짝 추격하게 됐습니다. 두산이 오늘 경기가 없었던 키움보다 5경기를 덜 치른 만큼 페르난데스가 충분히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외국인 타자 러프가 1회 첫 타석에서 안타로 선취점을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기세가 오른 러프는 3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짜리 대형 홈런포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에 홈런 2개를 터뜨린 박계범의 깜짝 활약까지 더한 8위 삼성은 7위 기아를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한편 롯데는 로이스터 전 감독과 한국에서 선수로 뛰었던 쿨바 등 신임 감독 후보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최근 2주간 감독 후보를 선정하고 심층 면접 및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터 전 감독을 비롯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스콧 쿨바, 레리 서튼 등 3명이 후보 대상자입니다. 성민규 신임 단장이 대면 인터뷰를 위해 지난 17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또 롯데 구단은 공필성 감독 대행을 포함해 국내 지도자 4-5명도 후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 첫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22분을 뛰었지만 뭔가 보여주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을 안배하는 전략을 썼다가 올림피아코스와 무승부를 거둬 부담감만 커졌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그리스 원정에 나선 토트넘은 전반 25분 가운데를 노린 케인의 강심장 페널티킥으로 올림피아코스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점유율에서 밀렸지만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나선 토트넘은 모우라의 한 방으로 2걸음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발부에나에게 측면 공간을 내주며 추격골을 허용합니다. 후반 7분엔 페널티킥 동점골까지 얻어맞고 위기에 몰리자 포체티노 감독은 아껴뒀던 손흥민을 투입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올림피아코스의 밀집 수비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허물고 올려준 크로스도 동료들의 머리에 닿기엔 너무 빨랐습니다. 라멜라의 욕심 가득한 슈팅에 케인이 불만을 드러내는 등 토트넘의 공격은 엇박자를 냈습니다. 결국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한 뒤에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을 질타했습니다. We don't show that intensity that the competition demand. It's not about. We are not talking about quality. We talk about be focused, concentrate, be aggressive. 손흥민을 투입시키고도 승점 1점에 그친 토트넘으로선 앞으로 일주일에 2경기씩 치러야 하는 빡빡한 스케줄이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토트넘이기에 이번 시즌 첫 출발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디마리아는 명품 왼발로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전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14분 베르나트의 크로스를 디마리아가 절묘하게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전반 33분에는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다시 한번 친정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징계와 부상 탓에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팀 동료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보이네요. 즐거워하죠. 레알 마드리드는 베일의 슛이 비디오 판독 결과 팔을 쓴 것으로 드러나 3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후반 3분 유벤투스의 선제골을 터뜨린 콰드라도가 흥겹게 춤을 춥니다. 웨이브 좀 나오네요. 유벤투스는 2대1로 앞선 후반 45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동점골을 내주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호날두는 후반 추가 시간 슛이 빗나가자 경기 내내 야유를 보낸 마드리드 팬들을 향해 도발적인 손동작을 펼쳤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더 배우고 오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구 월드컵에서 값진 1승을 거둔 대표팀, 성적을 준다면 과연 몇 점일까요? 라거나 선수의 답은 낙제점인 F였는데 신수빈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25년 만에 농구 월드컵 승리를 거둔 남자농구 대표팀. 하지만 대표팀 스스로 내린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F. I think we could have played a lot better. I think we should have had 3 wins. I think we should have beat Russia and China. Yeah, I think we should have got 3 wins. 대부분의 농구 생활을 미국에서 해왔던 귀화 선수 라거나로서는 위계 질서 타파가 한국 농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But in the States, we respect the older guys, but we want to beat those guys. Here, they like, okay, I'm younger, I'm next. You have to have the mentality that I'm now and I'm going to be the best. 함께 뛴 이대성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건아랑 저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한국 농구 자체가 세계 농구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가 건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놈의 한국 농구. 강압적 분위기와 훈련 등 한국 농구의 고질적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선수들의 주장이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놈의 한국 농구가 저희 한국 농구가 많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최대한 보태볼 생각입니다. 저희부터 더 열심히 해야죠.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김지현이 골프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18번째 홀 최다 버디 타이 기록인 11개의 버디쇼를 펼치며 올포유 레노마 챔피언십 첫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페어웨이 안착률과 그린 적중률 100%. 김지현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퍼트까지 3박자가 모두 완벽했습니다. 김지현은 보기 없이 11개의 버디를 몰아치며 첫날 11언더파 61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버디 11개는 국내 여자 골프 18홀 최다 버디 타이 기록이며 61타는 코스 신기록입니다. 김지현은 시즌 2승과 개인 통산 6승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좀 실수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 골프 인생에서 베스트 스코어를 쳤고요. 그리고 샷도 잘 되고 퍼팅도 잘 되고 오늘 안 되는 게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골프 신안 동해 오픈에선 양용원이 인상적인 샷을 선보였습니다. 양용원은 2번 홀에서 2번 만에 그린에 올린 뒤 이글을 잡아냈습니다. 지난 5월 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강성훈도 양용훈과 함께 2언더파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공동 6위에 오른 장타자 서효섭은 칩인 이글로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메이저 대회에 강한 이태희가 선두와 한타차 공동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우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사이 영상 후보 중 한 명인 맥스 셔저가 5실점했습니다. 류현진과 셔저, 디그롬이 펼치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3파전이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MLB.com에서 실시한 사이 영상 모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워싱턴의 셔저. 오늘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삼진 11개를 잡아냈지만 5실점하면서 자책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디그롬, 류현진과의 사이 영상 3파전이 시즌 막판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사이 영상 선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삼진과 이닝, 평균 자책점 3개 부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수상자 디그롬이 셔저의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에서는 두 라이벌을 모두 압도하고 있지만 삼진 수에서는 많이 밀려 있네요. 따라서 남은 두 경기에서 완봉에 가까운 호투를 해야 수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코리아 오픈에서 판전둥을 이겨 기대를 모은 정영식. 하지만 2달 만의 재대결은 3대0, 쓰라린 완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우진과 이상수까지 3명의 선수가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세계 최강 중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2회 연속 단체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도중 선수가 찬 공에 심판이 얼굴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끝으로 기상센터 연결해 내일의 날씨부터 태풍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먼저 내일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내륙 곳곳에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역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무척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춘천과 원주,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데요. 전주의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온다던데 예상 진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대로 대한해협을 통과해 월요일 새벽에는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토요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0에서 500mm가량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